혹시 과학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과학이 세상 모든 문제의 정법이라고 믿는 좀 극단적인 생각인데요. 오늘 이 과학주의가 우리의 생각, 특히 진리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 믿을 수 없어. 어때요? 언뜻 들으면 되게 합리적인 말 같죠? 그런데 말이죠, 이 생각이 사실은 꽤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먼저 과학주의가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과학을 믿는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료에 따르면요, 과학주의는 단순히 과학을 좋아하거나 신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하나의 신념 체계에 가깝습니다. 다른 길은 아예 없다고 딱 못 박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유일한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의 과학은 세상을 탐구하는 정말 강력하고 훌륭한 방법이자 도구예요. 그쵸? 근데 오른쪽 과학주의는요, 이걸 넘어서서 과학이 이 세상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거의 종교와도 같은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쓰느냐, 아니면 아예 신처럼 모시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생각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게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역사, 철학, 예술 같은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위대한 지적 유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정도로 폄하되어 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좀 오만한 태도 아닌가요? 자, 이런 관점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실까지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자료에서는 정말 섬뜩할 정도의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교실이 실험실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간이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교실, 지혜와 인격을 나누는 그런 곳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 대신 모든 게 통제되고 모든 게 측정되어야 하는 아주 차가운 실험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실험실 안에서 우리 학생들은 뭐가 될까요? 네, 더 이상 개성과 꿈을 가진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냥 특정 교육 방식을 투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관찰해야 할 하나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생님은요, 인생의 스승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실험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와, 학생, 교사, 교실을 이렇게 바라본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좀 그렇지 않나요? 자, 이렇게 실험실이 된 교실이 가져오는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우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철학적 고민 같은 건 싹 무시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 있죠? 이런 건 그냥 비과학적인 옛날 이야기나 신화 취급을 받게 되죠. 결국 교육의 목표가 뭐겠어요? 한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결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면요, 자료에서는 이걸 정말 강렬하고 도발적인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세속적 신정 정치입니다. 좀 어렵죠? 무슨 뜻인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에 인용된 싱어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권위 싸움입니다. 과학주의는요, 과학을 유일한 왕좌에 앉히기 위해서 과학 이외의 다른 모든 학문들, 그러니까 철학이나 역사 같은 분야에 지적 권위를 아예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식은 오직 우리 과학뿐이야.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속적 신정정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종교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 자리를 과학이 대신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정의, 행복 같은 아주 인간적인 문제들까지도 전부 과학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과학이 만능일까요? 과학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여기서 자료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쩌면 과학이라는 도구의 손이 절대로 닿지 않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최첨단 현미경으로 세포를 막 들여다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영혼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자료의 설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현미경은 뭘 보는 도구죠? 맞아요. 물질을 보는 도구입니다. 근데 영혼은 애초부터 비물질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건 마치 줄자를 가지고 와서 사랑의 무게를 재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게를 잴 수 없다고 해서 사랑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줄자가 잘못된 도구일 뿐인 거죠. 와, 정말 명쾌한 비유 아닌가요?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 기쁨, 슬픔, 희망 이런 감정들을 대체 어떤 과학 장비로 측정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걸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분명히 이걸 느끼고 경험하며 사니까요. 자, 그럼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이번엔 도덕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막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쳐도 과연 그 기술이 인간 내면 깊숙이 있는 이기심이나 탐욕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료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기술은 우리의 외부 환경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본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과 영성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과학을 버리자는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자유가 제안하는 건 그게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훨씬 더 넓게 가지자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고 생각해요. 과학은 물리적 세계를 탐험하는 데 아주 훌륭한 지도다. 하지만 현실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는 될 수 없다.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장통 속의 망치 같은 존재지 그 연장통 자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과학과 신앙은 서로 으르렁내는 적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을 존중할 때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둘째, 과학은 만능이 아니며 과학 스스로도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딱 절반만 보는 외눈박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진리라는 아주 거대한 퍼즐을 맞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과학, 철학, 역사, 그리고 영성이라는 이 서로 다른 모양의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조합해서 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각자가 평생을 통해 찾아가야 할 답이겠죠.